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한대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선생님 오늘 복장이 연주복 같은데 오늘 연주 있습니까? 오늘 연주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멋있게 오늘 오셨습니까? 우리 EBS에 오려고 이렇게 검정색 셔츠를 입고 왔어요. 사실은요. 네. 제가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임시 거처에 있어요. 지금 이사 기간이 떠가지고요. 그래서 긴 바지가 어디 있는지 막 헷갈려서 차에 있는 그 연주복 셔츠 얼른 입고 왔어요. 여러분 잡았습니다. EBS를 위해서 멋지게 옷을 입고 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딱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역시 딱 잡았습니다. 오늘 연주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없습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으로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까? 오늘은 여름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 곡이고요. 굉장히 강렬한 작품입니다. 핸델 그리고 요한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입니다. 그렇군요. 이 곡을 주제곡으로 선정한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작곡가 말씀드릴 때 네. 핸델 그리고 요한 할보르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핸델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고 할보르센은 그보다 훨씬 더 나중의 사람인데요. 이 핸델의 원곡을 후배 작곡가인 할보르센이 편곡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작곡가의 영혼을 느끼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요한 할보르센의 편곡이 두 개의 악기가 만나는 어떤 작품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할보르센 엄청난 팬이지만 네. 핸델은 많이 익숙하지만 할보르센 많이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핸델의 파사칼리아를 편곡한 요한 할보르센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고 네. 두 명의 연주자가 만드는 오케스트라라고 하셨는데 네. 자, 이분들 또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어요. 네. 일반 우리 관객을 대상으로 클래식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모두 다 신동이고 모두 다 천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로 이 할보르센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864년에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기초음악 교육을 받은 이후에 금방 노르웨이의 옛 수도였던 베르겐이라는 도시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겐에서 작은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일을 했고요. 결국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굉장히 명문 오케스트라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헬싱키에서는 음악 교수로도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라이프치히, 베를린, 리에주 등지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악장이면서 교수님인데 학생으로 계속 배움을 이어나간 겁니까? 네, 여러분 아티스트들이 계속 이렇게 사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경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딘가에 가서는 레슨을 받고 검사를 받는 삶을 정말 끝까지 살거든요. 저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그 방송 마치고 네. 저는 이제 저녁 6시에 네. 오페라 연습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 성함을 대면 알만한 엄청난 또 대가분이 네. 오페라 곡을 너무 듣고 싶다고 자꾸 연습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부담되게 왜 오냐. 그리고 나를 보러 오지만 거기 있는 또 테너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부담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노래라도 듣겠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네. 끌려가듯이 연구실에 가서 노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번에 이탈리아 갔다 왔을 때 레슨을 받고 또 뭐 제 선생님이 일본에 오시면 일본으로 레슨을 받으러 가기도 하는데요. 이 할보르센도 저희와 똑같은 이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를린에서는 베커에게 작곡을 배웠고 네. 리에주에서는 또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프로로서 활동을 하면서 학생이 되고 이것을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으로써 이 할보르센의 국제적인 경험이 늘어나게 됐고 나중에는 음악적인 시야를 크게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할보르센에게 학생으로 계속 돌아가는 일 자체가 음악이라는 것이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배움과 탐구의 여정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보르센이 바이올리니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지휘자, 작곡가로도 성과를 거뒀고 당시에는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보통 이제 작곡을 하게 되면 오르간 연주자 정도 네, 그렇죠.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오르간 연주자라는 건 본인이 작곡한 걸 본인이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멀티로 하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책을 또 뭐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할보르센은 정말 다재다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할보르센 작곡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할보르센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 네. 작곡가 부조니 같은 사람들 그런 친구들의 권유로 작곡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르웨이의 음악 문화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보다 노르웨이 음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는 노르웨이의 쇼팽으로 불리는 그리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리그 같은 작곡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노르웨이의 어떤 음악적 기반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국의 음악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할보르센은 그리고 어떤 교류 혹은 관계가 있었습니까? 어떤 관계보다도 사실 강한 관계예요. 할보르센이 그리그의 조카 아,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었어요? 가족입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유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그의 형이 있었어요. 그리그의 형이 야, 집안이 좋네. 첼리스트이자 은행가였거든요. 네. 그의 딸인 안나 그리그와 18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를 대표하던 작곡가였던 그리그와는 특별한 인연이고 결국에는 음악적인 협력까지 했겠죠. 할보르센이 그리그의 피아노 작품들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는 작업을 했고요. 특히 그리그의 장례식에서 연주된 장송행진곡도 편곡하는 그런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할보르센도 노르웨이 음악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그의 집안이고 또 그의 작품들과 협업하는 관계였으니까 네. 당연히 뭐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그 노르웨이 음악의 적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르웨이로 돌아온 이 할보르센이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베르겐 필하모닉의 악장이 되었고 그리고 수석 지휘자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할보르센의 이 진정한 황금기는 새로 문을 연 어떤 국립극장의 오케스트라로 지휘자로 임명이 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보르센은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노르웨이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연극 음악뿐만 아니라 30개 이상의 오페라 공연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의 부수 음악들을 작곡을 했고요. 당시에 이 노르웨이는 오페라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는데 할보르센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낸 첫 번째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번의 음악극 공연, 교향악, 실내악 콘서트 그리고 아침에 하는 마티네 공연을 포함해서 30년간 수많은 공연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할보르센이 알면 알수록 또 매력적이고 또 흥미로운 음악가인데 그렇다면 이 할보르센이 편곡한 핸델의 파사칼리아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할보르센이 1800년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을 거의 주무대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핸델은 1700년대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 핸델이 1720년에 출판한 하프시코드 모음곡 G단조의 마지막 악장이 이 파사칼리아가 되겠습니다. 핸델의 이 작품이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후배 작곡가 중에 한 명은 이 느낌을 엄숙하고도 웅장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모차르트는 이 작품의 조성, 그러니까 G 단조를 비극과 숙명의 조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의 이 작품은 프랑스풍의 느낌을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이 모음곡들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없도록 이렇게 빠른 템포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면들을 담고 있는 핸델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파사칼리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파사칼리아라고 하니까 조금 낯선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공연장에서 이 제목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파사칼리아라는 작품의 시초는요. 17세기 초에 스페인에서 추던 느린 삼박자의 춤곡입니다. 보통 이런 모음곡들은 춤곡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춤곡이라고 해서 뭐 왈츠, 폴카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고전적인 춤들입니다. 그래서 파사칼레라는 두 박자의 행진곡이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무곡입니다. 스페인어로 파사르는 걷다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거리를 뜻하는 말인데 이 파사칼리아는 무도회에서 벗어나서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파사칼리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음의 선율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 위에서 다른 악기들이 다양하게 변주를 하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바흐의 뭐 샤콘느 이런 거 있잖아요. 샤콘느 같은 장르와 함께 이 파사칼리아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변주곡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핸델의 파사칼리아와 기존의 다른 파사칼리아 혹시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핸델의 파사칼리아는 이렇게 후배 작곡가가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을 할 만큼 어떤 영감을 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들어보시면 굉장히 음울하고 또 공포스러운 코드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화려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마치 궁정 대신에 그 부유한 영국 상인들의 어떤 행진을 보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몰고 갈 때 아주 템포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바흐나 다른 바로크 시대 어떤 작곡가들과 전혀 다른 핸델만의 음악적 퍼레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할보르스에는 왜 바로크 곡에 관심을 갖고 또 편곡을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같은 연주자도 사실 바로크 음악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흐나 핸델의 작품을 계속 연구하고 연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흐 핸델 시대 이후로 모든 연주자들에게 이 바로크 음악이 약간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반을 들어봐도 또 레슨을 받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연주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보르센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왜 그렇게 연주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는 낭만적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대담한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계속 바로크 시대의 어떤 전통과 관습에 매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을 하면서 이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스트 두 명이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이 춤곡에서 유래된 만큼 첼로는 어떤 근간이 되는 음들을 연주하고 바이올린은 그 위에서 정말 화려하게 춤추는 것 같은 그리고 이 현악기들의 너무나 어려운 테크닉들을 녹여내서 할보르센이 독립적인 걸작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핸델 요한 할보르센 파사칼리아를 들을 텐데요.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 첼로와 바이올린 이 두 대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대가 연주하는 버전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 바이올린이 높은 부분을 담당하고요, 비올라라는 악기가 낮은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화음을 이어서 두 사람이 이중창을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하다가 정말 싸우는 것처럼 격렬하게까지 이 음악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승하고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부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핸델 요한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바이올리니스트 히차크 팔만과 비올리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핸델 요한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바이올리니스트 히차크 팔만과 비올리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진수정님 역시 명쾌하고 깔끔한 설명 귀에 쏙입니다.
김현정님, 정태양님 오늘 배우 같으세요. 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갈 수가 없네요. 왜요? 어떤 배우입니까? 어떤 배우일까요? 어떤 배우 역할을 욕심내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예. 그러면 약간 형사 이런 거 좋더라고요. 형사. 형사? 네. 약간 아이니까 예, 아이니까 그런 이성적으로 추궁할 수 있겠네요. 이성적으로 저는 막 그 현장 형사들 보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 아니죠. 그러니까 상상으로만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잡아오면 현실은 약간 신문하고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분석하고. 왜 그랬냐면서 막 이런 거. 정하연님 오늘도 재미있는 정듀오 모이셨네요. 몇 년째 출장 가는 운전대에서 틈틈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부터 뱃속 아기와 집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뱃속 아기 곧 세상에 나오겠네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황재혜님, 제가 무척이나 애정하는 핸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입니다. 오늘도 태양님의 빛난 해설로 더 깊이 배워갑니다. 펄만 그리고 주커만 오랜 친구 같은 듀오 연주도 참 멋집니다. 보내주셨습니다. 0917 쓰시는 분 연주에 처음 시작한 대화하듯 곡이 진행될수록 각자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얼으며 타이르듯 대화하는 악기들이 환상적입니다 하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0917님 감상평 고맙습니다. 4703님 그런 뜻이었군요. 재미있어요. 누군가 공원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서 누군가 길을 잡아 끈 곡이었는데 작곡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네요. 오늘도 역시 태양님의 선곡과 설명 감상 포인트 너무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요한 할보르센이 남긴 작품 중에 또 다른 유명한 곡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할보르센이 그리그의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혁신적인 그런 차별화된 음악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사실은 이 할보르센이 극장에서 상임지휘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극장에서 활동할 때는 그렇게 공연이 많은데 어떻게 많은 작품을 쓰겠어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3개의 교향곡을 쓸 시간이 있었고 또 2개의 노르웨이 랩소디라는 작품을 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하게도 베르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할보르센이 부카레스트 음악원에서 교수직을 제안을 받았는데 예. 제안은 거절했지만 부카레스트에서 제안을 받은 만큼 루마니아 쪽의 음악에 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할보르센이 참 여러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문화에도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 연주자로서, 지휘자로서, 작곡가로서.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 아주 그렇게 파퓰러하게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들어볼 만한 그런 작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보르센에 대해서 자세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할보르센 음악 더욱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작곡과 곡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한 2주간 그렇게 낯선 음악은 아니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불안한데요. 아니요. 다음 주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어떤 관악기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여름이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머리 안 쓰도록. 여름에 오히려 그런 제가 7월 달에 네. 스트라빈스키 작품을 지휘하고 연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7월에요. 예, 그 스트라빈스키 미리 좀 이렇게 들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프시겠죠?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 스트라빈스키 연주 잘하시고 네. 녹음할 거 아닙니까? 녹음하죠. 라이브 그래서 녹음하는. 그거를 보신 다음에 네. 이거는 소개할 만한 퀄리티다 판단되시면 다음 기회에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좀 편안한 거 들려드리고요. 여러분 막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악보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디 도서관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짜리 곡이에요? 제가 총 연주하는 분량이 한 60분 정도. 그러니까 다 다른 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0분 정도 스트라빈스키 곡만. 네, 네. 그래서 약간 러시아 사람 느낌이 나네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준비 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드보르자크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으로 88종 3악장을 조지 세리치시하는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